사실 이 섭외를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강연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들이 가끔 들어오긴 해요. 근데 거의 다 고사를 합니다. 잘 안 하죠,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4월 7일부터 여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어요. 옵션으로 이걸 하래요. 이걸 안 하면 DJ 마치 안 시켜줄 것처럼. 그래서 뭐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스케줄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죠.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바람에 이런 스케줄도 들어오고 제 이미지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 생활의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를 방송에서 오픈할 때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이 방송 때문에 아이한테 미칠 영향, 우리 가정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 해도 괜찮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크게 용기를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찍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근데 절대 그렇게 찍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PD가 저를 6개월 동안 설득했던 게 그거예요. 비록 장애아를 키우고 있지만 밝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상우 씨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그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오픈을 한 겁니다. 사실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소문이 나요. 애 학교도 가야 되고 교회도 나가고 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 기자가 또 기사를 쓰려고 그러고 그 소문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약간씩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예 정면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방송 제작을 그 프로그램이 제 시간에 나갈 수 있게끔 다른 걸 하나 먼저 찍으라고 그랬어요. 병행해서 찍으라고 그랬어요. 두 팀으로. 그래서 제 것도 찍는데 다 끝나서 편집까지 다 끝나서 보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못 나갑니다. 제작비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나가는 거예요, 방송은. PD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3주 정도 찍거든요. 인간극장이. 월, 화, 수, 목, 금 30분씩 5일 나가는데 저는 45일을 찍었어요. 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카메라가 옆에 떠 있어요. 그리고 잘 때 갑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녀요. 그걸 45일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본을 봤어요. 너무 뽀사시하게 찍은 거야.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나갔어요.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한 10년 동안 뜸했던 한때 잘 나갔던 가수가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서 어려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생활을 다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은 충격이자 뭐 더러 감동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더니 칭찬 일색이에요. 몇십 페이지가 단 한마디도 안티가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아 키우는 부모들 다 이렇게 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고요. 방송이라는 게 약간의 포장이 있게 마련이고 좋은 것만 찍어서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이 쫙 달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또 겸손하기까지 해 막 이러면서 얼른 내렸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 마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와서 손을 꼭 잡아요.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정말 멋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멋진 놈이 된 거예요. 그 멋진 놈이 되게 해준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 얘기를 오늘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냥 전 학교 다니다가 가수가 됐어요. 전 사회생활도 딴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학교 다니다가 대학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가수가 돼서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한 겁니다. 돈도 통장에서 말라본 적이 없고요. 뭐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 되게 이뻐요. 보신 적 있어요? 방송국에서 MBC에서 작가를 했는데 온갖 연예인들이 다 껄떡댔던 여자예요. 제가 채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집사람하고 우연히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잘 가는 맥주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요일 밤 작가 3명이 일요일 밤 작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한잔 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방송국에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방송 작가한테 대시를 했다가 안 돼봐요. 그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시작도 못했던 일인데 그냥 제가 우연히 잘 가는 저 맥주집에서 작가 3분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로 수다를 떨었는데 뭔 얘기한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3명을 집에 데려다 줄 때 제일 먼저 먼 사람을 데려다 주고 그 다음 먼 사람을 데려다 주고 집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딴 거죠.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미국 출장 일주일 빼고 1년 반을 매일 만났습니다.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정말 부러울 게 없었어요. 돈 잘 벌죠. 이쁜 마누라 얻었죠. 그다 바로 또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까지 하나 덜렁 낳았습니다. 그 친구들, 집사람 친구들, 내 친구들 다 우리 부부를 정말로 이렇게 가장 바람직한 부부의 상으로 보면서 부러워들 했어요. 그걸 잘난 척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저는 여자들이 한 집에 한 밥상에 밥을 먹질 못했어요. 여자들 밥상은 따로 있었어요.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밥상 따로 있고요.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이었고 우리 원래 이제 상이 3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밥상, 형제들 밥상, 누나하고 엄마 밥상.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누나하고 싸우잖아요 제가. 그러면 잘못을 떠나서 누나가 큰 소리 지르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혼이 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집사람은 서울 여자고 무남동녀 외딸에다가 아주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장인어른이 없고 학교를 다녔고 집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장모님이 들어올 때까지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해서 이혼까지 가잖아요. 근데 참 남자가 얘기하는데 이러면 우리 집은 그냥 조용했거든요. 엄마가. 근데 이러니까 이런다. 그 말빨이 안 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몇 번 더 시도를 했는데 갈수록 더 안 맥히네. 그러면서 진짜 한 1년을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갈 길이 다르다. 이 사람하고 과연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고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행복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서는 게 맞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거의 합의를 다 봤어요. 아, 그래, 우리 마무리하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몰고 1시간, 40분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난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정말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전 그 전에 방송을 하면서 자폐아를 둔 엄마를 토크쇼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뭔지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15년 뒤 모습, 30년 뒤 모습이 막 상상이 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한 6개월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거의 술로 살았는데 집사람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아이를 데리고 언어치료 가고 행동치료 가고 심리치료 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차를 200km씩 몰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지났나? 당신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막 교육센터를 다니고 할 수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프다잖아. 낫게 하면 되지. 100%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사람은 오히려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안 나을 수도 있구나. 평생 갈 수도 있는 문제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전 처음부터 알았고.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으로 내 운명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둘 다. 사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생긴 변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요. 사람은 결국 뭘 위해 삽니까?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의 질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가치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가치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변해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준 가장 큰 변화, 배려입니다. 배려.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뭐냐면 장애가 있고 뭔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배려를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는지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하고 살죠. 누구나 다. 근데 진짜 배려는 내가 아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헤아리고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쌓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쌓이면 뭐가 돼요? 신뢰가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게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호감을 느껴요. 호감을 느낀 사람한테 잘해줘요. 배려죠. 배려가 쌓이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쌓이면 뭐가 돼요? 신뢰가 돼요. 신뢰가 쌓이면 뭐가 돼요? 절대 신뢰가 돼요. 절대 신뢰는 저 사람이 살인을 하고 와도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난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 절대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배려가 뭔지를 정말로 깨닫게 해줬고 결국은 우리 부부의 절대 신뢰를 만들어주고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아이가 해준 거예요.
지금 이상훈 씨 불행합니까?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힘은 듭니다, 솔직히.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배려를 내가 깨달았을까?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너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아이를 바꿔줄게, 멀쩡한 아이로. 집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싫습니다. 저는 지금의 승훈이가 좋습니다. 그 아이하고는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멀쩡한 아이는 이 사람이 키운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아들이 좋대요. 제가 둘째를 어떻게 해서 가진 줄 압니까? 또 이런 아이를 낳아도 키울 자신이 있대요, 집사람이. 또 이런 아이가 나올 확률이 15%입니다. 주변에 보면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동생도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런 아이를 또 키울 수 있대요. 이 사람은 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둘째를 가진 겁니다. 우리 이런 환경에, 우리 가정 환경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우리 늦둥이에요. 얘는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엄마 아빠, 정말로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부모님 밑에서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는 지형을 가졌잖아요, 얘가. 애가 세돌 때, 네돌 때인가? 얘가, 큰애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꼬당 하고. 근데 늦둥이가 마루에서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큰아이가 20번을 넘어집니다. 지 동생이 좋아하니까, 웃으니까. 아픈데 계속 넘어져요. 이런 감동 맛볼 수 있습니까? 캠핑장을 갔습니다. 캠핑카가 있는데 그 캠핑카가 4인승일 경우에 조금 침대가 하나 있고 식탁 자리를, 왜 의자를 펴가지고 침대를 만들죠? 되게 작잖아요. 거기에 둘을 재웠습니다. 큰 놈이 벽 쪽으로 누웠는데 벽에 몸을 세워서 일자로 딱 붙어서 잡니다. 지 동생 불편할까봐. 그런 형이에요, 걔가. 애가 밥을 먹으러 오면 지 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볼을 막 부빕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슴이 벅차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감동, 전혀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돌 땐가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갔어요. 9시 반쯤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아들 아빠 왔다 이러더니 내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애를 세워놨더라고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시작 하니까 얘가 박수를 치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하고 이 노래를 1절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게 눈물이 날 얘기는 아니죠. 왜 눈물이 나는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방금 친 원비트 박수를 못 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못 쳐요.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일정하게 원비트 박수를 1절이 끝날 때까지 쳤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어떻게 맛봅니까? 우리 아이가 준 거예요. 뭐 더러는 힘든 일도 많았죠. 뭐 아이가 언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혼자 오는 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사람은 학교에 가 있고 집사람은 학교에 가 있고 저는 집에서부터 아이랑 같이 출발을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아이는 자전거를 탑니다. 전 차를 타고 뒤에 쫄쫄쫄쫄 아이가 눈치 못 채게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딴짓을 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불이 나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야지, 일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수백 번을 해야 지 혼자 갑니다. 신발을 혼자 신는데 4개월 걸렸고 웃도리를 혼자 입는데 6개월이 걸렸고 배변을 가리는데 만 4년이 걸렸습니다. 뭐든지 하나씩 배워갈 때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거는 100배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걔는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수영을 일반대에 나가서 일반 애들하고 붙어서 전국 4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영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6시간씩 연습을 해요. 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집사람 보고 그만 시키라고. 애 힘들지 않겠냐고. 너 보고 이렇게 6시간씩 수영하라 그러면 좋겠냐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시키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억지로라도 이건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우리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겠대요. 그 집사람이 수영장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수영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어코 해야 되겠대요. 근데 집사람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든지 안 되는 아이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는 모습만 보고 있던 아내가 수영장에 가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얘가 일반 애들하고 붙어서 이겨요. 그걸 못 말리겠더라고. 애가 정말 힘들 텐데. 그래서 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아들아,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하루 종일 널 위해서 희생하니 수영만큼은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자. 엄마를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견뎌줘.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애 엄마가 포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아이가 싫어하는데 대회 나가는 거를 정말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을 그만두고 사실 그 전부터 트럼펫을 하니 그 수영 그만두기 2년 전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방과후 수업처럼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냥 소근육 발달에 좋고 얘가 소리 자극을 좋아하니까 그냥 시킨 것 뿐입니다. 금관악기 중에도 가장 어려운 게 트럼펫이에요. 하필이면 그걸 골랐나 몰라. 집사람 음악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트럼펫을
감사합니다. 진작에 좀 주시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트럼펫으로 수시를 붙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여줘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긴 하지만 얘는 항상 뭔가를 해내요. 그게 걔한테 너무 고마워요. 나사렛 대학이라고 장애 학생이 300명이 넘어요. 정말 좋은 학교예요. 기숙사 생활을 해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나와요. 이번이 지금 3주째예요. 지금 기숙사에 가면 기숙사 도우미 학생이 있고요. 학교 수업 다닐 때 수업 도우미들이 붙어요. 아침에 운동할 때는 특수체육과 학생이 와서 운동을 봐줘요. 최고예요, 학교. 근데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얘가 웃음이 확, 자기가 마치 이 학교 온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힘든 일들 다 있어요. 그죠? 제가 특별하게 더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장애아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 개뿔, 장애아 안 키우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거 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면 요절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아요. 객관적으로 저울질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조금 더 힘들고 누가 조금 덜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니까.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프니까. 그렇게 사는 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히 불행한 것도 없어요. 힘든 만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 벅찬 감동들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작은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컵에 물이 반잔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만들었고 진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뭔지를 알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이가. 굳이 장애아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이 세 가지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만들어져요. 행복이 나오는 전제 조건이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 행복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목표 자체가 결국 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근데 그 목표가, 그 비전이 나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가 사회적인 포지셔닝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 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지금, now, 지금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일회성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시간, 이 순간을, 그 순간순간을 내가 지금 내가 행복한가? 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즐거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사업을 했을 거고 우리 아이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큰 회사를 만들려고 욕심을 냈을 거고 어떤 값을 치렀더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게 내 행복인 것처럼. 근데 그걸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게 우리 아들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사랑,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지금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이 사람이 파김치가 돼서 다 헝클어진 머리로 잠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자요. 막 이러고 자요.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 그런 닭살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맞는 부부인데. 근데 그젠가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 50쌍을 모아놓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나눔이라는 방송인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하러 갔는데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그 엄마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바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당신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힘든 아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건 제대로 건졌잖아요. 우리가 이 배우자 하나는 제대로 건졌잖아요. 이걸 누가 줬습니까? 우리 아이가 준 거예요. 막 박수가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참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가슴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행이라는 것들은 그게 뭐든 간에 극복할 수 있고 그게 뭐든 간에 계속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끝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지금은 축복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를 나한테 줬구나. 그런 이유를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면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아침에 개나리가 핀 걸 보고 너무 가슴 벅차게 좋고 파란 하늘을 보고 정말로 기분이 달라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런 걸 느끼게 해줘요. 예전엔 전혀 몰랐던 걸. 여러분들도 작은 일에 감사를 느끼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했던 제 경험이 그 경험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